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5주차 1교시 자본 조달과 금융시장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장기 자본 조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단기 자본 조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식, 회사채, 자기 금융 조달, 장기 차입금 공부하고요. 이어서 은행 차입, 매입 채무, 기업 어음, 리스 금융에 대해서 차례차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 조달과 금융시장이에요. 기업이 설립되어 가지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금이 필요하고요. 사업을 운영하는 도중에도 자금은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금들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즉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또 얼마나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는 대차 대조표의 대변의 구성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돼 있어요. 대차 대조표를 보게 되면 차변이 있죠. 차변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산. 네. 이렇게 자산이 되겠군요. 여기에는 이제 자기 자본이 되겠죠. 자본금이 되겠고, 여기는 타인 자본이 되겠죠. 부채가 될 겁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니?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면 자기 자본, 자본금이 될 것이고, 돈을 빌려오게 되면 부채, 즉 타인 자본이 되는 거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른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자를 모집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빌려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자본과 단기 자본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돈이 필요할 것인가, 즉 1년 이상의 돈을 필요할 것인지, 1년 이내 짧게 돈을 필요할 것인지 두 가지로 구분되겠죠. 나 1년 이상 돈을 빌려올 거야, 아니면 그냥 1년 이내로 짧게 돈이 필요해 하는 경우입니다. 장기 자본인 경우에는 주식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금융이에요. 자기 주머니예요. 적립금, 여러분으로 치면 비자금을 말하는 거겠죠. 돈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꼽을 쳐놓은 비자금이 있으면 그 돈을 쓰게 돼요. 없으면 누구로부터 빌려와야 되는 거겠죠. 장기 자본이 또 장기 차입금이에요. 누구한테인가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단기 자본에는 은행 차입이 있고, 매입 채무가 있고, 기업 어음이 있고, 리스 금융이 있어요. 오늘 이런 내용들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본과 자기 금융은 우리가 그 대차대조표 자본금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에 속하는 거예요. 자본금에 속하는 거고요. 장기 차입금부터 해가지고 은행 차입, 매입 채무, 기업 어음, 리스 금융, 요 내용들 세 가지는 바로 밑에 거 타인 자본에 속하는 거예요. 부채에 속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본 조달에는 장기 자본과 단기 자본이 있고, 장기 자본에는 이런 세 가지가 있고, 단기 자본은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위에 두 개는 자본금의 증가고, 장기 차입금부터 밑에 쭉은 타인 자본, 즉 부채의 증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기 자본 조달은 무엇이 있는지, 그 첫 번째가 이제 증권시장 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하게 되면 조금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기업화 시켰을 때는 기업화 돼 가지고 자영업이 성장 발전해서 중견기업이 돼 가지고 뭐 증권시장 거래소시장에 상장됐을 때, 현재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와 같이 증권시장을 이용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면 증권시장이란 무엇인가? 유가증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장기 자본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본시장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자본시장은 뭐예요? 장기 자본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시장으로,
증권시장과 보험시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보통 자본시장은 증권시장을 의미하고 있고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발생시장이 아니라 발행시장인데요, 제가 잘못 써놨네요.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하시고요. 네,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발행시장 다시 한번 짧게 또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주체가 장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가증권에는 우리가 회사채와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는 시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하게 되면 네, 채권과 주식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사채는 뭐냐면 회사채를 줄인 거예요. 발행 주체와 투자자 발행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발행 주체는 자금이 필요로 하며 신규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이 있고 투자자가 있고 발행기관, 증권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겠죠. 이번에 유통시장이에요.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 유통시장이고 발행시장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왜? 발행시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줘야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사고 팔다 보니까 비싸면 팔 것이고 저렴하면 매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식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럼 과연 주식이 무엇인지, 아버지도 하고 있고 고모 이모부 주식하고 있는데 주식이 뭐예요? 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식의 특징, 주식회사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주식에는 보통주가 있고요, 우선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는 배당이나 자녀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고요. 보통주는 경영 참가권과 이익 배당 청구권이 있으나 기업 위험에 대한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주를 사게 되면, 주식을 사게 되면 투자자예요. 투자자가 되는 순간 그 기업과 나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기업이 망하게 되면 내 주식을 다 날리는 것이죠. 날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투자자다 보니까 경영 참가도 할 수 있고요. 이익 배당 청구권,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녀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 우선주, 보통주 순으로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회사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버리면 어찌하겠어요? 그 회사 건물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건물도 있고 또 회사 땅도 있을 것이고 뭐 공장도 있을 것이고 공장 토도 있을 것이고 기계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이 있겠죠. 뭐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특허권이 있으면 특허권도 있을 것이고 다 팔아야죠. 회사가 망했으니까 다 팔면 어느 정도 뭐가 돈이 생길 수 있겠죠. 건물도 팔고 공장도 팔고 땅도 팔고 기계도 팔고 등등 뭐 창고 속에 있는 물건도 팔고 다 팔아야 되겠죠. 다 팔고 나면 돈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채권자, 이 공장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려준 사람들이 다 갖고도 돈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 우선주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 거 받아요. 순서가. 우선주 산 사람들이 돈을 다 돌려받고도 그래도 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주라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채권자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이런 자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 우선주, 보통주 순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배당에 대해서 자녀재산 분배권에 대해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이 있어요. 이 보통주보다 우선권은 우선주가 더 우선 있다. 그래서 우선주라고 그래요. 근데 우선주는요, 경영 참가할 수 없어요. 배당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는 보통주보다 현금에 대해서 현금 1%만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현금 1% 받을 수 있어요. 보통주가 10% 배당을 받게 되면 우선주는 11%, 11%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혹시나 이 동영상으로 좀 한계가 있고요. 강의실에서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께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종류에는 기명주가 있고 무기명주가 있어요. 기명주가 무엇이냐? 주권과 주주 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표시된 주식. 여러분들 현찰에는 여러분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찰은 무기명주예요. 근데 기명주, 주식에 이름을 써놓는 경우예요. 회사가 주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반면 주식이 거래될 때마다 주주의 명부를 변경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유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요. 홍길동. 근데 내가 물건 사면서 현찰을 상대방한테 주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또 홍길동 지우고 자기 이름을 적겠죠. 성춘향 이렇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힘들죠. 너무 복잡해요.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은요, 무기명주를 택하고 있어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권과 주주 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주식이에요. 유통에는 유리하나 권리 행사를 위해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액면주와 무액면주가 있어요. 액면주란 무엇이냐? 주권에 액면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무액면주는 액면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주식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주의 액면가는 5,000원으로 일단은 기본은 5,000원이에요. 기본은 5,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500원으로 하고는 하나의 주식을 10개로 분할시키면 500원이 되겠죠? 액면 분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본 액면가는 한 주가 5,000원인데 너무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삼성전자 한 주가 200만원, 300만원 올라가게 되니까 분할시키자. 그래가지고 하나의 주식을 10개로 분할시켜요. 그러면 200만원 하던 주식이 20만원 되겠죠. 그럼 나는 5,000원짜리가 10개로 분할돼가지고 500원짜리를 10개를 가지고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액면가 500원으로도 만들어요. 그래도 더 비싸면 100원으로도 분할시키고 있고요. 또 1,000원으로도 분할시킬 수 있고요. 2,000원으로 분할시킬 수 있고 그래요. 그 내용은 또 자세하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어요. 참가적 우선주는 소정에 예정된 우상 배당을 받고 보통주의 이익 배당 시 보통주와 같이 이익 배당에 참가하는 주식 이렇게 되어 있고, 비참가적 우선주는 예정된 우선 배당만 받는 주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살짝 지나갈게요.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어요. 누적적 우선주는 당해연도에 예정 배당률을 받지 못할 경우 영업연도 이후의 이익 중에서 우선할 배당을 받는 주식. 비누적적 우선주는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로 누적되지 않는 주식. 우리나라는 주로 비누적적 우선주겠죠.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하면, 올해는 왜 배당 못 줬을까요? 가끔 부모님들이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다음에 많이 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수익이 안 좋으니까 내년에 돈 많이 벌면 내년에 많이 줄게요 그런 건데, 누적적인 거는 진짜 내년에 많이 주는 경우고, 비누적적은 올해 지나면 땡.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엔 회사채 채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란 무엇인가?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은 국채,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 공채, 특수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은 이제 특수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사가 투자자에게 채무를 지고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회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과의 차이점은 회사채, 회사채를 줄여가지고 사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자는 회사할 때 사자입니다. 요건가요? 사자가? 네. 금방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공부하고 올 걸 그랬어요. 회사. 네. 미안해요. 회사채는 개인의 채무나 주식은 자기 자본이고요. 네. 회사채는 기업의 채무예요. 채무, 부채란 얘기죠. 주식은 자기 자본, 자본금이란 얘기고요. 회사채는 경영 참가권이 없지만 주식은 의결권이 있죠. 회사채는 상환 의무가 있으나 주식은 상환 의무가 없어요. 회사채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회사는 무조건 빌려준 사람한테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죠. 사채는 일정한 이자만 받지만 주식은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배당을 받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회사채 채권을 사게 되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이자만 받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이자는 받아요. 회사채 종류가 있습니다. 무담보사채와 담보사채가 있어요. 무담보사채는 사채 발행을 할 때 담보 없이 기업의 신용만 보고 발행하는 사채가 있고, 담보사채는 사채 발행을 위하여 물적 담보가 있는 사채. 여러분도 돈을 빌릴 때 그냥 친구한테 그냥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시계 맡기고 뭐 스마트폰 맡기고 혹시나 빌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뭘 담보로 맡기는 걸 담보부 사채, 담보 없이 신용 가지고 빌리는 걸 무담보 사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채권을 살 때 무담보 사채를 사는 것보다 담보 사채를 사는 게 좀 안전하겠죠? 그 대신 이자는 좀 낮아요. 보증 사채가 있어요. 발행 회사 이외에 제3자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채입니다.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 발행은 증권사가 한다고 그랬죠? 증권사가 발행을 해요. 이 기업이 증권사 가가지고 저 회사채 발행할게요. 그러면 증권사가 너를 어떻게 믿겠니? 누가 보증을 쓸 거니? 그러면 은행에서 옛날에는 보증을 서줬어요. 은행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럼 은행 믿고 많이 하겠죠. 그럼 기업은 은행이 보증을 쓰니까 발행 액수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수수료. 그렇죠? 보증 서준 것에 대해서 감사 사례로 수수료를 주는 거겠죠. 그런데 그 IMF 이전까지는 1997년도 이전까지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채는 다 보증사채에 있었어요. 은행에서 다 보증을 해줬어요. 근데 외환위기 겪은 뒤로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고 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은행은 이제 모든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발행하는 모든 회사채는 이제는 다 그 보증사채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보증 없는 사채, 무보증 사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증기관에는 금융기관,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이 있는데요. 지금은 전혀 보증을 안 서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쿠폰부 사채예요. 기간별로 소정의 이자 지급액을 표시한 쿠폰이 사채 첨부된 걸 쿠폰부 사채라고 그래요. 이자 지급일이 되게 되면 이자 지급 기간이 제시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걸 우리가 쿠폰부 사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그냥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또 등록사채라고 있어요. 사채의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 등록기관이 명단에 의해서 이자 지급 시기에 이자 지급 통지서를 발생하고 통지서에 의해서 이자를 수령하는 걸 우리가 그런 채권을 등록사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시상환사채와 연속상환사채도 있어요. 수시상환사채는 만기 이전에 발행기관이 원하는 시기에 상환하는 사채가 수시상환사채고,
연속 상한 사채는 사채 만기를 각각 달리해 가지고 계속 상환하는 사채를 연속 상한 사채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전환 사채가 있어요. 전환 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는데요. 이거는 채권이지만 어떤 주식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을 먹다 보면 옆에서 먹는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서 짜장을 시키면, 짜장을 먹고 있으면 또 짜장도 먹고 싶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뭐죠? 짜장과 짬뽕을 합친 반반씩 주는 짬짜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을 사게 되면 주식 산 사람이 부럽고, 주식을 사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 채권 살 걸, 채권 산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을 합친 거예요. 짬짜면처럼 합친 겁니다. 일정 조건에 의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사채권자 희망에 따라서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예요. 처음에 살 때는 채권을 산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라고 그래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자본금을 새로 증가를 하게 되면 새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는데요.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3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플러스 200만 원만큼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는 거죠. 이걸 신주라고 그래요. 처음에 있던 주식은 우리가 기존 주식, 구주, 자본금을 300만 원 늘리기 위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증가하게 되죠. 이걸 신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채. 이때 요 무렵에 이 회사에 내가 채권을 사는 거예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사게 되면 어느 날 주식을 이렇게 발행할 때 200만 원어치 신주를 새로 발행할 때 이 중에서 200만 원 중에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채를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그래요. 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채,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렇습니다. 회사채 장점과 단점이에요. 장점은 주식에 비해서 위험이 적고 감소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채 비용은 저렴합니다. 기업의 지배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요. 채권은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경영권을 뺏기지는 않아요. 영업 실적이 양호한 경우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에게 순이익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부채 증가로 인해 가지고 자본 구조가 악화되고 대신용도가 약화될 수 있어요. 경영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해야 되게 되므로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는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용도가 저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소문날 거 아니에요. 저는 친구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 그런데 또 돈을 빌리러 또 온단 말이야. 그렇죠?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겠죠. 자기 자금 조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금 조달이라 하면 자기 금융은 자기 비자금이에요. 외부에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사회로 유출시키지 않고 내부에 유보시키는 것, 비자금이에요. 대차 대조표상의 적립금과 충당금이 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럼 충당금이란 무엇인가? 미래 특정 지출에 대한 준비액으로 그 부담이 당해 연도에 속한다고 추산할 수 있는 것. 사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충당금은 감가상각이 회계 비용으로 계산이 되나 외부에 지출되지 않으므로 내부 금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번 사게 되면 3년 정도 사용하죠? 4년 씁니까? 3년 씁니까? 3년을 쓰나요? 3년 쓴다 가정하고 100만 원이에요. 그럼 1년 지나게 되면 감가상각 33만 원이 감가상각 됐어요. 그렇죠?
2년째 33만원, 3년째 33만원 쓰면서 100만원이 사라지는 거겠죠. 이게 감가상각비예요. 줄어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샀을 때는 100만원인데 1년 지나게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 가격은 67만원이 되는 거겠죠. 감가상각 된기 때문에. 근데 33만원 돈이 재산에서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외부로 지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익 유보와 배당은 상호관계로 이익 유보를 증가시키게 되면 배당이 적어지고 배당을 크게 하면 이익 유보는 적어지게 되겠죠. 여러분이 알바비를 해가지고 100만원의 알바비를 받았어요. 이번 달에 비자금을 많이 축적하려고 그래요. 60만원을 비자금을 축적하게 되면 40만원 밖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비자금을 내가 30만원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은행의 장기 차입금에요. 은행에서 돈을 오랜 기간 빌려오는 경우입니다. 기업은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은행 차입은 원래 단기 자본 조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공급시장이 충분하지 않거나 경제 성장이 부진한 국가의 기업들은 시설 투자를 위한 장기 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을 통해서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경제가 활발하지 못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은행 가서 빌려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산업은행이라든가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몇몇 특수은행들이 설립 목적에 부응하여 시설자금을 공급하고 있어요. IBK를 중소기업은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일반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도 장기 자금을 취급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자금은 해외차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단기 자본 조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내짜리예요. 은행에서 짧게 빌려오는 거예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기업에게 주로 단기 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단기 자본 조달은 은행 차입의 대표적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반 자금 대출, 차주가 어음 혹은 증서를 작성하고 대출하는 경우, 할인 어음, 상거래 수반대에 발행하는 어음을 상업어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은행이 할인해주고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당좌대월,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 혹은 약석 어음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까지 은행이 지급에 응하여 수행하는 대출을 우리가 당좌대월, 제가 좀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지원 금액, 수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해 실시되는 금융대출, 수출입은행에서 우리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럴 때 빌려주는 것들이에요. 수출한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갚으면 되겠죠. 매입 채무, 매입 채무. 여러분들이 아마 매입 채무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그냥 매입 채무는 그냥 외상. 내일 돈 줄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죠. 급한데 커피 한 잔 동네 단골집 커피를 사러 갔는데 커피를 계산하려고 딱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커피 사장님과 안면이 있어요. 사장님, 제가 지갑을 깜빡 놓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마시고요, 내일 갚아드릴게요. 그럼 사장님이 그래라 그러겠죠. 그 외상이에요. 구매자가 제품이나 원료를 구입하고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채무죠. 대차 대sob배상의 외상 매입금과 직업어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매입 채무는 자생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암묵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자가 외상 매출로 인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시켜 가격을 인상시키기 때문에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하는데,
무슨 얘기고 하면 그 기업체가 물건 구입자들한테 물건을 팔 때 원래는 1,000원인데 물건을 구입해 가는 사람들이 주로 현찰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 외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물건 가격이 하나당 1,000원인데 1,000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한 10%는 돈을 떼더라, 10%는 안 갚더라. 그렇기 때문에 물건 가격에다가 돈 떼일 걸 대비해서 1,100원에 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100만 원에 사게 되잖아요. 원래는 한 단가는 80만 원이나 90만 원이겠죠. 그럼 10만 원, 20만 원은 뭘까요? AS 비용이 추가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업어음이에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함으로써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고요. 대부분의 기업은 종합금융회사나 일반 은행을 통하여 기업어음을 매출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어음은 상거래에서 발행하는 어음이 아니고 순수한 자금 유통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기업 운영하게 되면 또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리스 금융이에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렌트, 빌리는 경우입니다. 과거 자동차 어떤 회사가, 리스 회사가 바이바이 했을 거예요. 바이바이인데 왜 발음이 비슷해요? 바이바이.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바이바이. 이게 뭐죠? 바이바이. 사는 거 안녕, 그런 얘기죠. 사는 거 하지 마라. 자동차 사지 마라. 자동차 빌려서 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빌려서 쓰세요. 정의. 리스는 특정한 자산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권을 얻어가지고 소유하는 것, 즉 리스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도 돈을, 방을 월세로 하는 거는 리스하는 거죠. 방을 사는 게 아니라 방을 월세로 여러분들이 렌트, 빌리는 것이죠. 임차인은 일정한 리스 금액만 지급하고 자산을 이용할 수 있고요. 마치 자산 금액을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외부에서 직접 조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로 인한 부채가 계상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산을 구입하는 소유하는 것에 비해서 리스 금융에 의하면 구입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요. 리스료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했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한 번 더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